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검찰이 김건희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뇌물부터 시작할 모양입니다. 김건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이걸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서 찬 게 아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간책은 건진법사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건희는 당시에 지인한테 빌린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요. 이제 모든 거짓말이, 모든 죄악이 하나하나 햇볕 아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만 건네줬겠습니까?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는지는 이미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지요. 역사의 심판에 앞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까지 41일, 사전투표로 계산하면 36일 남은 날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이 회를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아까 1부 끝나고 보리숭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보리숭어 아주 싱싱하고 드시기가 참 좋아서 아마 드셔보신 분들이 리뷰를 올려주시면 더 많이 아주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보리숭어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4월쯤에 이렇게 보리 싹이 나는 시기에 숭어가 산란을 끝내고 얕은 바다로 돌아오는데 이때 잡히니까 이제 보리숭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보리숭어 중에서도 최고가 거제하고 통영에서 잡힌 보리숭어인데 바로 그걸 준비를 한 겁니다. 아주 살이 탄탄하고 싱싱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숭어가 아쉬운 게 1kg짜리 한 마리를 잡아도 살이 300g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정어리몰에서 회 좋아하시는데 300g만 보내드리면 양이 적어서 아쉬우니까 1+1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300g 한 팩 플러스 한 팩 모두 600g을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데도 3만 원이 안 되는 2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맛있게 드시고요. 숭어는 정말 맛이 좋고 깊어서 생선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다. 정약전의 자선어보에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좋은 생선이니까요. 항상 제철에 제일 싱싱하고 좋은 제품을 가성비 좋게 준비하는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거니까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보리숭어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예, 4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보협 조국혁 신당 수석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법률가 두 분이 계신데요. 장미 변호사님, 일단 이런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게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부라고 해서 대법원에는 기본적으로 14명의 대법관이 있고 4명씩 이제 소부가 구성이 돼서 네. 보통 배당이 되는데, 이 사건을 이제 심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건 전합으로 좀 회부를 하자라고 하거나, 이거는 굳어진 판결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제일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은 거의
신에 가깝다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대법관들이 하는 역할이 진짜 대법원이 크구나 했던 게 모든 법이 모든 현장을 다 규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케이스가 축적됐을 때 대법원이 사실상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판례로. 이거는 하급심 재판장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법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면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이게 법리를 바꿔야 된다거나 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라 또 내규를 보면 대법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는 국민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거나 사건 자체의 결론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상당히 높을 때 이거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판시를 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법원으로 전원합의체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방금 대법원이 신 같다, 대법관들이 신과 같다 그랬는데 이걸 결정하는 건 대법원장이죠. 그렇죠. 대법원장은 신 중에 신이네요. 완전 1등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좀 많이 했는데 본인이 특히 형사재판을 받아보니까 야 진짜 신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표현도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대단히 많은 이제 정치적인 함의를 낳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왜 이러냐. 근데 이례적으로 빠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왜냐하면 지금 선고가 3월 20일, 한 26일인가 났었고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기록이 넘어가고 배당이 이뤄지는 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배당이 이뤄지고 하자마자 이건 전원합의체로 넘기자라고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만약에 정말 유죄로 바뀌거나 아니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빨리 나올 수는 없어요. 633 원칙이라는 게 말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법문에 돼 있긴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법 그 피고인들은 그 안에 끝낸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체한다는 인상을 주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 견제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공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대법원에서 속도를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신호를 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찌 됐든 소부가 아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서 심리를 하게 되면 시간은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고 했다가 내일 또 첫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전원합의체로 간 것 자체를 뭐 규정 위반이다라고 말하긴 또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결론이 뒤바뀔 수는 없다고 확신을 하는 게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사와 2심 재판부가 지금 생각이 다른 건데 2심을 그럼 뒤집어야 다시 또 유죄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2심 판결문의 논리 모순, 법리 오해 이걸 다 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집어내기가 어려울 만큼 2심에서의 무죄 판결문이 상당히 논리적 정합성을 자세히 갖춰가지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시간에 뒤집는다는 게 굉장한 무리수일 거기 때문에 전 그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대법관들이 지금 13명, 그 중에 또 12명이 지금 들어와서 재판을 하는 건데 한 명씩 한마디만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예를 봐도 이게 몇 명만이라도 반대해도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로 돼 있어서 전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어렵고 또 결과가 뒤바뀌는 건 더더욱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대법원이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워낙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소부에서 그 4명의 대법관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했을 것 같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4명이 재판했을 때는
그 4명이 또 편향된 거 아니냐라고 또 대법관 내부를 갈라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의 이거는 심의를 거친 거다라는 또 하나의 상징성. 그리고 하나는 좀 정치적인 거긴 한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쟁의에서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 또 윤석열 파면도 시켰고 이번에 가처분을 통해서 이완규에 대한 임명까지 제어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3전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헌재보다는 위고 맏형격인데 헌재가 너무 잘 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함으로써 지금 모든 기사가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본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내용도 좀 있을 것이다. 여러 포석이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는요. 첫 번째로는 그냥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유죄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기환송을 하려면 어떠한 취지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뭐 파기자판을 얘기하는데 파기자판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이런 형사사건에서 특히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서 유죄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파기자판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 판단하는 거죠. 파기하면서. 그러면 무죄를 파기한다라니까 유죄를 때리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이익을 고려할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량을 직접 정하기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파기자판은 이건 불가능하고 파기환송을 하죠.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는 돌려보내서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파기자판 얘기가 나옵니까? 그 정치적 구호죠.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 내지는 그 헌재 결정 때도 8대0 각하설을 주장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8대0 각하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8대0 인용인데 5가지 사유에 다 인용 나왔으니까 사실상 40대 0으로 인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떨어진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기자판은 경우의 수에서 아예 빼는 지우는 게 맞겠는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까? 법 규정상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안은 형사재판이고 무죄를 바꿔서 좀 유죄로 때리는 경우라서 할 수 없는 경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법률가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김보엽 수석님.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했는가가 또 참 궁금하지만 아무리 빠르게 심리를 한다고 해도 이제 6월 3일 이전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이제 불안하고 좀 궁금해하는 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선거 전에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을 하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때 만약에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로 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텐데 그럴 걸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만약에 무죄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깔아준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좀 스멀스멀 불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불안을 가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 판사들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뭔가 메시지를 내놔야 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전직 대법관 혹은 판사들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줬던 판사를 체포 수거 대상 명단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판사들을 위협을 하는 건데 그냥 판사여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3부 요인 중에 한 명인 대법원장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속도를 내야 될 재판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재판이죠. 그 재판은 지기현 판사한테 맡겨두고 또 이상하게 소송 지휘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기현 판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온갖 편의를 봐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따끔하게 경고를 하던가 이런 게 필요해서 대법원이 재판부가 판사들이 공정하구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정한 재판을 하겠구나. 이런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대법원은 재판부는 없었거든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이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막 급발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결론을 내려놓고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김보엽 수석께서는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조희대 뜻대로 다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소부에서 어떤 결론이든 소부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으면 그냥 끝내버립니다. 무죄든 파기환송이든. 그런데 이 안에서 이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이견 해소를 하려면 전원 합의체로 넘기자라고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는 그닥 어려운 재판이 아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견해에는 반대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수석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넘긴 의도를 별로 좀 좋지 않게 불순하게 보십니까? 중립적으로 보는데요. 예. 그래도 어떤 약간 의심이 정치적인 간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게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의심을 하고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빠른 건 맞는 게요. 보통 대법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면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거 다 들여다보겠습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다 판사 내지는 뭐 외부 개방 채용 일부 하는데 어쨌든 법률 전문가들이죠. 판사들이 주로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결론을 두 가지로 다 써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용과 기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결론 논리 구성 또 기록 검토를 다 해서 양쪽을 다 올리는데 올리고 나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 기록이 넘어오는 데에도 지금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가부를 다 검토를 했으니까 지금 저 전원합의체로 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 빠르게 검토를 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래도 이건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냐면 결국 정의를 부정의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색깔이 파란 거를 빨갛다라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입을 틀어막고 재직 중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눈총을 샀던 건 있지만 이거를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아무리 조희대 씨의 할아버지가 와서 그걸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대법원이라는 조직이 대법관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 있고요. 또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그 절반도 윤석열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또 판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의식을 갖고 본인들의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조희대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조건 유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대선 못 나가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수도 없지만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일은 더더욱 없다. 우리 이번에 군인들도 보십시오. 조성현 단장, 또 김영기 대대장 이런 분들 위법한 지시 내려도 불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본인의 권한을 써서 빠르게 검토시키고 빠르게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까지는 전 불순하다고 보는데 그 불순한 의도가 통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은 가져도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소부에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죠.
그랬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그러면 소부 활동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소부에서 더 남보고 이제 전원합의체 이게 지금 대법관이 13명이 있다 그러고 법원행정처는 행정처장은 대법관 지위에 있지만 이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전담으로 해서 심리에서 빠져서 이제 12명이 그런데 지금 또 노태학 대법관은 내가 선관위원장이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회피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법관이 내가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없다고 했을 때 보통 회피 신청을 하고 이것도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이 일단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회피를 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이러면 또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회피 회피가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정족수에서 빠집니까? 그렇죠.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명이 하게 되는 거고 결정을 하게 네. 되는데 과반수로 결정합니까? 아니 전원입니다. 이게 대법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막 별개 의견, 소수 의견 나오는데 대법원은 딱 가르마를 타주는 거여가지고요. 1, 2심도 합의부 사건은 3명이 있다고 하지만 2대1 뭐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로와 나스윙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11명 가운데 네. 지금 이제 결론이 예를 들어서 6대5 정도 이렇게 갈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6대5? 그러면 의견을 일치할 때까지 계속 본인들을- 심리합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전합에 올랐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고 나왔을 때도 그때도 뭐 캐스팅 보트를 사실상 뭐 권순일 대법관이 진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 호도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의견 일치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이재명 후보가 전원 합의체 판결을 기다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지난 그때도 뭐 단두대 이런 표현도 쓰면서 참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언제 그러면은 결론을 내릴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면서 평지풍파를 왜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22일 전이니까 한 5월 한 1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21일 빼야 되거든요. 예. 선거일에서. 지금 일정을 보면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4월 4일이고 그렇게 해서 저기는데 후보가 딱 민주당에서 정해졌는데 그 기간에 선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발표를 한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럴 것도 상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예 별개의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금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지금 쓸 수 있는 권한 행사는 저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지금 내부에서 검토나 이런 거는 좀 이루어진 건 맞는데 물론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서 대법관들이 관여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뜻대로 되기는 전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후보 등록까지 다 마쳤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선고를 내린다? 이거 자체가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공직선거 자체에 개입을 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도 저는 선거 자체가 저는 내부에서도 대법원 스스로도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건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이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무리수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좀 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예, 잠깐만 이것만요. 김유정 의원님이 방송을 보다가 알려주셨네요. 5월 12일 선거운동 시작이라고. 김유정 감사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5월 12일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네. 하고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네. 예, 아까 고맙습니다. 말씀 예. 주셨던 중에 11명이 들어가게 예. 되면 이게 대법원 판시에서는 만약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4명일 때는 그게 소수 의견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전합인 경우에는 과반으로 해서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으면 6대5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팽팽하게 맞선다고 했을 때 5명이 소수 의견으로 본인의 의견을 내지만 주문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력이나 어떤 기판력이 생기진 않지만 내 의견을 남기는 차원으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12월 3일 작년에 윤석열이 했던 거는 군경을 동원한
쿠데타였다면 대법원에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이거는 사법 쿠데타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말의 불안감을 못 버리는 이유는 물론 판사 중에는 문영배 판사 같은 분도 있지만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법조 엘리트의 세계라는 게 사법고시 성적 그리고 연수원 성적 이런 걸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쫙 채우고 그때 한 번의 성적이 평생을 좌우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 물론 대법관 중에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자기 관리에 충실하고 평판 관리한 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법조 엘리트라는 분들이 대체로 자기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딱 그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법 위반 아니야. 어쨌든 이 말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그럴 만한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자. 마음을 놓지 말자. 제가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그 선거법 사건만 제가 하나에서 보면 1심 판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장이 이제 부장판사급일 거고 양옆에 배석 판사들은 아마 좀 초년생의 법관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셋이서 하더라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항소심으로 올라오면은 대등재판부가 재판했거든요. 다 비슷한 또래의 부장판사급 거의 뭐 경력만 합쳐도 환갑 정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판사들의 경륜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2심 판단을 거의 박살을 내다시피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사실 법률 업무에 종사했고 거의 그 법관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직이고 또 대법원에 있는 그 판사 재판 연구관들도 법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법률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그 법관들의 그 엘리트성 저는 그건 뭐 비판하고 당연히 저도 경계하고 해야 되지만 지기현 같은 저 수준 떨어지는 저 이상한 거의 법복 입은 정치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런 사람들보다는 전 대법원이니까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뜻 내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저는 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는 할 수 없고 하면은 그거는 뭐 사법 쿠데타보다 더한 게 되니까요. 대법원이 가루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죽는 거죠. 가루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이상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대법원이 우리도 있어, 우리도 좀 주목해줘, 우리가 맏형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쓸데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또다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선택 이걸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출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쭉 지켜봤고요. 그 뒤로도 한덕수 보십시오. 한덕수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 막 지명해버리고 그랬지만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선출되지 않은 자야.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준 사람 윤석열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줬지만 왜 이 자리를 파면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바로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지 않은 자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덕수 국회에서 탄핵했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이 3분의 1로 해야지. 이건 안 돼라고 했지만 너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과반수면 충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대법관, 대법원장 높지요. 높아도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이 뽑지 않은 자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선거 기간에 안 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이 나라를 나는 사법국가로 만들고 말 테야. 대법원 국가로 만들고 말 테야.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할 바로 수가 우리가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선출된 최고 권력은 시민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한 것도 그 개인이 한 것도 국회가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한 것. 왜 중요합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대한국인 주권자는 국민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 엄중함을 사법부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법자제라는 개념도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에 대해서 재판에 오라가라. 그리고 이 부분도 빨리 하는 거 맞죠. 소송 경제상 원칙은 당연히 저도 대법원이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권의 눈치 때문에 대성 일정 때문에 뭘 조율하고 이거는 저는 법원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측면도 저는 일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원칙을 견지하는 거예요. 항소심.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데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대법원은 유무죄를 똑같이 동률로 저울에 걸고 들여다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심이라고 해서 마지막 판결이 대법원에서 보는 대상 판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오인한 게 있는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지 사후적으로 법률적으로 들여다보는 거라서 뒤집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런 면에서 1심, 2심 견주어 봤을 때 항소심 판결이 무리하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나오지 않으면 막 사법부를 공격하고 지금 보수의 품격이든 뭐든 원칙은 다 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 현저히 낮다. 그리고 대법관들도 이거 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 기록에 넘어갔을 때 제일 먼저 판사들이 보는 건 마지막 판결문이에요. 이 논리적 정합성과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심증이 있었을 겁니다. 안다 모른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검찰은 각하했어요. 들여다볼 수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요건도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범죄 혐의로 들여다볼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거 했냐 안 했냐 너 정말 몰랐냐 그때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런 사진도 있고 저런 일정도 있고 이거는 법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대법관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의라는 게 저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평성이죠. 저울. 그래서 뭐 정의의 여신 보면은 눈도 가리고 있고 저울도 들고 있고 한 손에 또 칼도 들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정의를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은 왜 이렇게 그럼 이재명 대표라는 한 개인에게는 불리한 쪽으로만 가느냐. 법이라는 해석이나 절차가. 모든 기득권이 그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럼 반대로 왜 김건희라는 사람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도 오히려 그 죄가 없다 그러고 가려줘요. 무혐의 처분하고. 옛날에 그 김학이라는 사람도 뭐 별장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을 때도 그냥 검찰이 영상도 나왔는데도 나 그 사람 김학이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봐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도 끝없는 특혜.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지다 못해 이제는 아예 저울이 뒤집어진 셈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헌법 수호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위대한 역사적 결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원은 본인들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헌법 수호 내지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편향되게 국민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쪽으로 지금 대법원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만 지금 산 것조차도 전 대법원이 이건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내란 국면에서 또 한덕수가 이완규라는 사람을 월권에서 헌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입장 하나 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받는 거예요. 전 이거는 사법부가 저울이라는 것이 고장났다. 이거 국민들이 인지한 거기 때문에 전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은 듭니다. 듣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혼나겠군요. 그러니까 그 눈을 DK가 눈을 가리고 예. 있는데 이렇게 한쪽 눈 떠보고 얘는 우리 편 이거는 무죄 저놈 나쁜 놈 이재명 조국 김경수 유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서 욕을 종합 세트로 먹는 거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은요 다 혼나고 당하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안경배님 법복 입었다고 모두 정상은 아니더군요. 이번에 직위원 보고 깨달았습니다. 참 이번에 직위원
그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왜 재판정을 공개하지 않느냐. 자기 얼굴 나올까 봐 그랬다고.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보는 지기현은 매우 심약한 자입니다. 배짱이 없어요. 쫄보예요. 뭐 이렇게 했다가 막 몰아붙이면 그냥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정 찍게 해줄게요 뭐 이랬는데 또 이제 봐주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하로 가게 해주고 가죽 의자에 앉게 해주고 좌석도 편의를 봐주고 이런 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윤석열 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재판장이면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이건 뭔가 뭐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윤석열하고 특수관계인가? 김건희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보시기에 지기현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판사에게 가장 모욕적인 평가를 했는데 전 지기현 판사는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복을 입혀놨는데 국민을 속이고 있는 마음속 집 중심에는 전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자가 정치하려고 저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본인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저는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마 사법 역사에 그런 엉뚱한 결정은 지기현 이전에도 없고 지기현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전 했는데 그거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했을까? 당시 3월 7일인데요.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늦어지는 거에 가슴 졸이던 때입니다. 이 과연 내란이 진압되는 건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 체제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헌재도 매수당했나? 이런 불안감이 쌓여 있을 때 지기현이가 아주 이상한 이거 법 기술도 아닙니다. 완전 이거는 법 위반 수준의 결정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풀어져 나와요. 뭐 심우정 잘못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 그럼 왜 그렇게 지기현이 했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나의 좀 미필적 고의로 전 윤석열을 꺼내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아스팔트, 정광훈 일파들이나 이 탄핵 반대파들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제가 정치행위로 제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기현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 추론해 보자면 이재명 같은 그 법조인이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난 못 살지. 그 엘리트 의식이 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렇게 했던 걸 좀 상기하자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율사들 너무나도 지금 거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지기현 판사도 판사 생활하기 어려울걸요? 제가 어떤 모욕을 하거나 제가 어떤 방해를 안 해도요. 앞으로 요 내란 수계 재판 이후에 지기현 부장에게 배당받아가지고 재판받는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전 다 항소할 것 같은데요. 양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전 이번에 지기현이 했던 재발등에 스스로 도끼질을 한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지기현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판사로서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법관은 쉼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물음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결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란 취지로 남겨놔요.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 이런 건요. 이제 사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거는 일과일로 하는 거고 대검에서 바로 직후에 이거 일과일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피해자들이 나도 구속취소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막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검은 윤석열 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과일로 하라고 했어요. 이런 혼란을 자초한 걸 과연 몰랐을 것인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썼던 형법 주석서인가요? 거기에는 딱 그 부분에 대한 지필진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날과 날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의구심스럽다. 그 법원의 본인이 신뢰를 했었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법원의 신뢰를 대단히 깎아먹은 것 같죠. 저는 이게 만약 그냥 지기현 개인 이상한 놈이어서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교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불안한 건 직위원 뒤에 누가 있는가, 심우정 뒤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12월 4일 비상겸 다음 날 모였던 윤석열의 친구 법조인들 그 안에서 쿠데타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윤석열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탈옥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거는 없죠, 아직. 그래서 그때부터 직위원도 예비가 돼 있었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직위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지금의 대법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연수원 구조를 제가 잘 모르는데 뭐 담임 아니면 교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웠고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쭉쭉쭉 어디 갈 때 늘 직위원은 연구관으로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고 이렇게 끌어줬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직위원 하나만이라면 그냥 뭐 그래 어디나 이상한 놈 하나쯤은 있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미리 예비된 거라면 거대한 어떤 조직적인 음모라면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늘 저들이 하도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의심해야 된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참 직위원 같은 자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는 것도 사법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필성님, 우리 애청자님이 아주 삼행시 잘 만드시는 분인데요. 조희대 이름으로 삼행시를 재밌게 만들어 주셨네요. 장유미 변호사님이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조무래기 직위원이나 관리 잘 하시고 희망 없는 윤석열은 신경 쓰지 마시고 대선 관리나 문제없이 잘 하세요. 이렇게 보내죠. 근데 뭐 조희대가 대선 관리하는 건 아닌데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되겠어요. 뭐 그러면 이 문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세 분께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신인규 대표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기가 어렵다고 봐요. 6월 3일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저는 그 항소심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무죄 결정이 좀 유지될 걸로 봅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판결문을 좀 보고 했을 때 상고 기각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절차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해? 저는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신 변호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정의가 이게 이기더라고요. 항상 사필 귀 정하고 사는 정을 못 이기는데 이 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굴 두둔하고 이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이건 상고 기각 무죄가 확정될 겁니다. 예. 저도 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심하고 긴장 풀지 말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보태면요. 저는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싶지 판사가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결론을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대로 내잖아요. 판사가 정치하는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는 못 사는 거죠.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참 검사 많이 지켜봤는데 판사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쭉 그 보면서 새로운 나라가 되면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이번 과정에서 느낀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썩어도 이렇게 단단히 썩었을까? 뿌리가 깊어도 이렇게 깊을까? 우리 스스로 좀 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무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왜? 국민이 용서 안 하니까요. 국민한테 한번 맞아봤어요? 국민한테 맞으면 그건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니까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내가 님자 붙여줄 때 잘하세요. 자, 국민들이 궁금해하셨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해부 의미를 살펴봤고요. 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
이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라고 그래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토 정상회의 때 이걸 차고 갔었어요. 저게 뭐 반 클리프인가? 반 클리프 앤 아펠. 저도 이름을 잘 반 외우기 클리프 앤 어려운데 아펠. 되게 예. 인기가 많은 브랜드예요. 근데 되게 고가 브랜드고. 고가 브랜드고 저기요. 저게 이제 그때 6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세를 봤어요. 7,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겁나게 비싼 거죠. 그 사이에 달러값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런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는 7,400인데 이제 저걸 차고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저 국민들 얼마나 눈이 밝습니까? 저 목걸이 탁탁탁 찾아봤더니 그때 이제 6천만 원 나온 거예요. 재산 목록을 봤는데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건데 왜 재산 목록에 신고가 안 돼 있어? 그렇게 따지고 달라드니까 이거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그때 둘러댔어요. 그 말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그러면은 설명을 제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게 2022년인데 고발장 제출했는데 지금까지도 검찰이 뭐 들여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검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JTBC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걸 보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아주 뭐 실세라고 그래요. 뭐 2인자라고 그러는데 이자가 건진법사한테 이 목걸이를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나토 회의 때 착용하고 나왔던 그 목걸이가 통일교에서 선물해 줬다는 목걸이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6천만 원짜리고 그때도 6천만 원짜리니까 값이 비슷하니까 저는 그 목걸이가 그 목걸이일 거라고 봐요. 근데 줬어요. 줬는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냥 줍니까? 뭔가를 바라고 줬겠죠. 이제 그건 조사해 봐야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검찰이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한 검찰이죠. 우리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하다니 참 착한 검찰이에요. 그랬는데 그 목걸이 받았지?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김건희 줬어? 아니요, 안 줬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6천만 원짜리. 잃어버렸는데 신고도 안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목걸이를 줬는지 왜 줬는지 대가로 뭘 주고받았는지 이제 이걸 검찰이 밝힐 텐데 지금 검찰이 얼마나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찌 됐든 이제 김건희도 검찰이 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목걸이 없어요? 저는 목걸이를 잘 하지 않고요.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고 특히 뭐 반앤 클리프인가 반 클리프 앤 아펠은 일단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사폰이라고 하는 이 검진법사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 압수수색한 이해 증거물 확보 과정에서 포렌식을 해봤더니 문자나 뭐 이런 통화 내역 같은 게 확보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통일교의 2인자 윤모 씨가 왜냐하면 나토 순방 때 이 6천만 원이 넘는 지금은 7천만 원을 육박하는 그 목걸이를 빌렸다고 하니까 본인이 건진법사한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을 하면서 빌려서 여사 착용하고 다니지 마시라. 이제는 내가 선물해드린 거 당당하게 차고 다니시라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고 뭐 1월 도량으로 목걸이 선물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건진법사는 그럼 전달했냐라고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가 아마 카톡 뭐 이런 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김 여사한테 줬냐, 김건희한테 줬냐라고 했더니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토 때 그 목걸이 빌렸다는 것도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차고 다니시라 그 목걸이를 건진이
전달하지 않았을까? 물론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전달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폭발력은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숨기는 게 아닌가.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 향배 정말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진술 털어내는 방법이 상당히 쉽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 너무 쉬운 수사죠. 왜 그러냐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김건희 의혹을 한번 털어보겠다. 그럼 저 같으면 제일 먼저 김건희 핸드폰부터 뺐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걸이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런 점 것도 찍어가면서 있을 거.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음엔 다른 것도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핸드폰만 열어봐도 저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최근에 보도입니다만은 경찰이 이미 윤석열 부부가 퇴거한 이후에 그 관저나 뭐 대통령실 들어간다. 아, 뭐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게 무슨 실효적 의미가 있습니까? 아크로비스타에 갖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갔겠지. 뭐 그 안에 범죄 증거물을 놔두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크로비스타를 털면 장롱에 있든 침대 밑에 있든 다 어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성역으로 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뭐 건진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뭐 잃어버렸다고 하든 둘러대든 변명이죠. 그리고 건진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부터 문제 나왔던 사람이에요. 건진 법사. 그리고 과거에는 네트워크 본부 건진 때문에 해체한 것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건진이 그동안 2년 동안 설친 게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김건희까지 수사망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수사를 해야죠.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 이렇게 속을 박박 긁어 놓겠습니까? 김보엽 수석님,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청 해체하고 진실의 방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폭력을 씁니까? 이제 특별 진실방 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동석이라든지 설경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넣어놓으면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윤석열 방에는요 때리진 않는데 고모수 하나 걸어놓으면 다 불 것 같아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잠깐 이용을 해가지고 고모수만 걸어놔도 술술 불 것 같습니다. 맞기 싫어가지고. 일단 그 잃어버렸다는 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건진한테 내가 통일교에서 그걸 받았는데 글쎄 전달 과정에서 잃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렇군요.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그거 찾아라. 고난당했으면 검경 뭐 국정원 다 동원해서 하수구라도 뒤져서 찾을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면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통일교회 가서 다시 받아오세요. 이럴 사람이죠. 그러므로 아크로비스타 뒤지면 나올 것 같고요. 검찰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2002년에 김의겸 전 의원이 고발을 했는데 3년이나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3년은 너무 길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조사하는지 국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보실 거고요. 이자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김건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는 나는 그래도 돼. 이재명, 조국, 김경수 등등은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돼. 왜냐하면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거침없이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수사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특검이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검찰이란 조직은 없어도 상관이 없구나. 이번 기회에 아예 해편을 하자. 해체해서 수사하는 곳,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공소 유지하는 곳, 공소청 두 개로 갈라서 예. 장난치지 못하게 하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힘을 빼버려야 됩니다. 예. 엄태옥 님이요. 이인자 통일교죠. 통일교 이인자 목사가 윤석열과 1시간 독대한 후에 김건희 목걸이 빌리지 말고 선물하겠다고 했고 그 이인자가 교회 교단에서 신도들 앞에서 윤통 1시간 독대했다고 설교하는 영상도 나와서 보았습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김건희가 이제 이거 받았죠. 받은 것은 뭐 확실한 것 같고 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그것 좀 궁금해. 혹시 뭐 생각하시는 거나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통일교가 윤석열을 만나서 김건희한테 뇌물 줘가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신인규 대표님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큰
큰 종교단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들이 하는 사업들도 많고 거기에서 얻어야 될 그런 이권이나 뭐 인허가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민원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권력층과의 교류, 또 권력층에 대한 관리 이런 게 저는 뭐 상식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럼 또 통일교 쪽이랑 왜 교류를 했을까?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종교단체의 특징이 있는 게 마치 정광훈도 기독교의 베이스를 두고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동원이나 정치적인 어떤 여론 조작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좀 부정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를 정해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위 말해서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또 지시를 내리는, 그러니까 이런 모종의 거래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고, 뭐 과거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종교단체들만 자꾸 나오느냐? 이건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 뭐 특수성, 폐쇄성, 뭐 일사불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반드시 이건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희가 통일교한테만 받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고 통일교 6천만 원 다이아 목걸이 받고 뭐 또 받은 것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 천박함으로 미뤄봤을 때. 그런데 이제 통일교가 줬다라고 하니까 혹시 궁금해서 뭐 아시는 거 있는가? 장미 변호사님은 뭐 짐작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지금 AI한테 물어봤는데요. 아. 통일교 현안이 뭐냐. 근데 2025년 3월 달에는 일본에서, 왜냐하면 아베 그 저격과 관련해서 통일교가 뭐 뒤에 있다 뭐 이래서 일본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해산 명령이 내려졌대요. 근데 그 당시는 왜냐하면 독대를 했다는 거는 2022년도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2022년도 경부터도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대한 되게 비토 그리고 문제 제기가 많아가지고 법원 등에서도 제동이 걸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실상 대단히 표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교로 조금, 왜냐면 일본에 또 통일교 신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현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뭐 추정 요소는 대통령 임기 안에, 그러니까 2027년도 안에 해결해야 될 현안이 있다라고 언급을 그 이인자가 어쨌든 그 뭐 예배라고 해야 되나? 그 모임에서 어쨌든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들로서 고무적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이제 그 교단과 무관하지 않은 세계일보도 용산 쪽에 있었고, 예전에는 그리고 용산에 그 본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실 뭐 이런 걸 옮긴 게 대단히 우리로서는 좀 고무적이다. 이 통일교의 본진으로 이 대통령이 온 부분도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교의 어떤 이 교세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되게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챗 GPT에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펄플렉서티? 예, 물어봤습니다. 그건 뭐또 그런 게 다른 거예요? SK에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종류가 다르고. 그래요? 네. 요즘 챗 GPT를 이용해서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그걸 또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이제부터 나는 너를 똘만이라고 부를 거야. 너는 앞으로 나한테 답을 할 때 항상 형님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딱 입력을 시켜놓고 야 똘만아, 그러니까 네 형님. 너무 순하네요. 신기하네요. 이거 좀 알아봐봐. 네 형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런 수가 있. 그것도 학습시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의 형님이다. 네. 그리고 너는 그것도 아주 깍듯하게 정말 그 조폭같이 건달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네 형님. 근데 지금 이제 세계일보 얘기하시니까 세계일보가 여론조사를 가끔씩 하는데 상당히 좀 유의미한 여론 조성에 기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윤석열 과거 후보 시절에도 세계일보가 좀 한두 번 언급이 됐었고, 최근에도 지금 세계일보가 뭐 갤럽에다가 의뢰를 줘서 뭐 여러 가지 조사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통일교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권들이 이 윤석열 정권과 어떤 그 개연성이 있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이건 뭐 수사 외에는 뭐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수사를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햇살 가득님 오늘의 댓글입니다. 종합 종교인 김건희 모든 종교 섭렵. 종합 종교. 종합 종교인. 구약도 외우고 다 외우는 거니까. 통일교도 하고. 아이고 참. 예. 자, 이제 김건희는 아마
저거 다 조사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걸릴까? 엄청 나올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수사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수사 잘하고 안 해서 문제지 예. 하면 금방 밝혀낼 건데 아마 윤석열 지금 내란으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김건희도 뭐 내란 관여됐으면 그건 할 말 없는 거고 그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거의 아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정도의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김건희는 앞으로 다룰 게 많으니까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잠깐 보지요. 어제 이제 4명 됐죠. 그런데 김보엽 수석님. 예. 나는 1등이 누가 되느냐보다 3등, 4등이 4등, 5등이 누가 되냐가 더 관심 있는 선거는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4등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 오늘 경향신문도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예. 안철수 4강 안착. 어허. 그러니까 안철수가 거기에 4명 중에 들어간 게 뉴스고 그렇죠. 그 말인즉슨 나경원 쌤통 예. 이런 거죠. 왔다 갔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의회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12월 3일 어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도 못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헛소리나 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출마한 듯하게 분위기는 피워놓고 나 최근에는 또 윤석열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저자는 뭔가라고 의심을 할 법했고 그리고 보면 최근에 모든 선거에 거의 나왔거든요. 매년. 그랬죠. 당대표 선거, 뭐 서울시장 매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미뤄졌는데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구나. 이번에라도 할 수 있겠어? 내 한 표가 저 사람 성공에 도움이 되겠어? 1등 하겠어? 물음표 찍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안 되겠다. 차라리 우직한 안철수가 낫겠다. 윤석열 제명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누구 들어서 차라리 자유통일당 가서 경선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쪽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 저런 사람 정도는 한 명 정도는 4강에 들게 해줘야지라고 나경원보다는 훨씬 더 소구력이 있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보고 좀 입맛이 좀 씁쓸했는데 이번에 나경원 탈락하고 나서 그 드럼통 가지고 패러디한 사진이 아주 재미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준비가 예 드럼통에 이렇게 원래 저기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죠? 뭐 들어갈지언정 드럼통에 굴복하지 않게. 그렇죠. 써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저렇게 딱. 저 진짜 드럼통을 어떻게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드럼통. 진짜 드럼통에 들어가서 그 BBS 아침 저널에서 나경원 후보 인터뷰했었죠. 저도 인터뷰를 2번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굉장히 드럼통- 열심히 했습니다. 드럼통 들어갔대요, 진짜로?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는 봤는데 어. 시간이 더 있었으면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날카롭게 그래도 좀 압박식으로 많이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근데 했는데 참 실망스러웠던 게 이렇게 본질을 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그 뭐랄까 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늘어서 저는 나경원이라는 이제 정치인이 이번에 이제 컷오프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정치적 공간까지도 좀 위협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더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저렇게까지 당심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근데도 뭐 순위에 못 들어가니까요. 아마 이제 나경원식의 이제 저런 좀 기회주의적 정치는 이제 좀 심판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치인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요. 어떤 정치인들이 제일 실망스럽냐면 자꾸 이렇게 본질을 피해가고 잔재주를 부리고 장쾌를 부리고 말재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망스러운데 몇몇 사람들은 본질이 바닥나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내놓고 싶어도 그 본질이 없는 거지. 네. 거의 그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정치를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만해야죠. 근데 그만하고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본인에게도 좋고 나라에도 좋은 건데 자꾸 정치를 끝까지 아주 집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도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면요 나라도 망가지는 겁니다. 서로에게 안 좋은 악순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철학 전공하셨죠?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속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자기 자신을 끝까지 속이면요. 그냥 불행한 인생으로 종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건 하면서 이제 사기 사건 피해자나 피고인 하면 아, 본인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믿고 싶은 대로 신념 체계를 확보하는 건데 지금 나경원 의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전 나경원 의원이 안타까운 게 전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그래도 하나의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초기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지속력도 있었고 지금까지 정치 영역에서 살아남은 부분도 있는데 아, 이제는 끝이다. 이번 국면에서는 나아가도 너무 나아갔어요. 그리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유치했다는 겁니다. 혐오의 기반을 두고 아주 상대방을 적대시하는데 많은 편승을 했고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완전히 본인이 투신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은 한국사에서 이 계엄의 파고를 넘으면서 더는 국민들이 뽑지 못할 거예요. 특히 지금 본인 지역구가 동작이잖아요. 선택 못 받을 겁니다. 유권자들은. 그리고 본인에게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정치입니까? 지금 나경원, 윤석열 이 둘의 갈등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때 김기현 당대표 선출할 때 나경원 못 출마하게 하려고 고령화 사회위원회 그러니까요. 부위원장에서 그 모멸감을 주면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때는 굉장히 나경원 의원한테 동정심도 많았고 그렇죠.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하냐. 그 정도로 본인이 수치를 다당해 놓고 저 다리 가랭이 사이로 들어와.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도 아니지만은 기회주의의 끝판왕.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권력을 추종해야 되는가? 참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야 정말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좀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권력 가지면 뭐합니까? 또 자기를 위해서 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치도 아니고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이제는 멈춰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안한 게 이제 이번에 넘어졌으니까 좀 쉬면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물에도 이렇게 물이 좀 차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그런 자성, 성찰, 반성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서 아마 다음에 당대표 선거 나가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 선거 계속 출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출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미줄 최정환님 끝까지 속이면 마탱이 갑니다. 철학자 거미줄 그러셨고요. 신상현님 것은 조금 소개해드리기가 그런데 나베는 비오는 날 머리에 꽃 꽂는 일이 기대되네요. 좀 부담스러운 댓글인데요. 저는 이번 그 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번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나경원이었다고. 김보엽 수석님 보시기에 예.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그 추운데 한남동에 가서 막 벌벌벌 떨고 또 마지막에 또 돌아 나오면 혼자 들어가서 또 같이 뭐 먹고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이게 자기 중심인 거잖아요. 자기 중심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 욕망도 나오고 이거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수모도 견딘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나경원 의원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성찰이 안 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도 하잖아요. 근데 질문이 들어가는 게 바퀴예요, 바퀴벌레세요. 이걸 고르라고 하니까 이 당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찰 자체가. 결국 고를 게 바퀴벌레, 바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고릅니까? 저는 그것도 성찰이 안 되는 당이에요. 그 질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당 사람이 만들었겠죠. 뭐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줬다고 또 할 겁니까?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그거를. 근데 그래놓고 그거는 왜 젊은이들한테 미뤄요? 이게 눈높이로 밸런스 게임. 네. 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때 나경원 의원도 자리에 있었거든요. 선택할 수가 없죠. 바퀴벌레냐 바퀴냐를 선택해야 했는데 되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못 하죠. 대답하기 싫다고. 성찰이 안 되는 곳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선택을 안 했고.
아니 한동훈 후보는 바퀴벌레를 선택했고요. 살아있는 게 낫다면서. 어차피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 뭐랄까 미련 이게 얼마나 많으면 어떻게든 김보엽 살아야 선생님. 된다고. 네. 어쨌든 살아야 된다는 사람도 나는 왜 사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바퀴벌레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살더라도. 예,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왜 사는가 좀 생각 좀 하시죠. 아, 왜 사니 정말 나 궁금해. 예.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인터뷰할 텐데 신장식 의원님 오시면 왜 사는가 한번 제가 필수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오늘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늘 세 분 패널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정당 바로세계 대표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안녕하세요. 계셨지요? 네, 신장식입니다. 예, 뭐 5월 14일 극장에서 다시 만날 조국 대표 뭐 영화 나왔어요? 네, 다큐멘터리가 지금 다큐. 나왔고요. 예. 5월 14일 날 첫 시사회 시작해서 전국에서 개봉을 하는데 그럼 영화 제목이 다시 만날 조국이에요? 조국. 예. 다시 만나겠죠. 대선이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 근데 그럼요. 예. 다시 만날 조국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감 하루 전날에도 인터뷰를 했고요. 또 어떻게 정치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분들의 저도 뭐 출연하고 정경심 교수도 출연하고 최강욱 그러세요? 의원 뭐 이재명 대표 등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조연 배우가 짱짱하네요. 텀블벅 뭐예요? 텀블벅이 그 펀딩하는 펀딩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예.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다시 만날 조국 검색하시면 거기서 펀딩하면서 시사회 초대권도 받고 무슨 기념품도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만날 조국을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그 캘리그라피 누가 한 거예요? 요거는 저희 그 홍보위원장 정상진 홍보위원장이 예. 누구 부탁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성함 모르겠어요. 멋있는데요? 예. 아주 근사합니다. 네네. 조국 대표 근황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시고요.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쯤에 한번 뵙고 왔는데, 건강하시고, 몸무게는 한 2, 3kg 정도 빠졌는데, 건강하게 살이 빠진,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다만 딱 하나, 눈이 자꾸 침침해진다. 조명이 조도가 낮으니까, 책은 많이 보는데, 신문도 뭐 저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안경을 조금 바꿔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얼마 전에가 환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눈이 나빠질 때가 됐죠. 제가 회갑을 맞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편지 쓴 뒤로 한참 오래돼서 또 한번 손편지를 좀 보내려고 했는데 요즘 좀 바빠서 네.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요즘에 그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하시니까. 예, 본인 처음 들어갈 때 책 한 권 갖고 들어갔던 게 있잖아요. 그 독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실제 진리가 있는 너희를 책입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실제 책 제목이 있어요? 실제 책 제목이 독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맨손 운동하는 그 책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지방 빼고 또 근육 많이 만들고 그렇게 나오시면 뭐 또 유익이 있겠죠. 저는 제일로 궁금한 게 윤석열 파면됐을 때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TV를 볼 수 있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이렇게 TV를 볼 수 있나요? 그 시간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얼로 라이브로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 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정도면은 TV를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간수하시는 분이 교정 직원이 제일 먼저 알려야 됐다면 조국 대표에게 제일 먼저 알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궁금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그날 윤석열 파면의 그 순간을 뭐 모든 국민들이 다 환호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봤지만 네. 조국 대표는 어디서 봤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그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파면되고 됐을 때 잘 몰랐는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울컥하고 말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 보좌진에서 의원님 너무 많이 우셨어요 하고서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정말 많이 울었더라고요. 방송하면서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당시에 우리는 다 한 군데 모여서 봤거든요. 12명이. 그래, 왜냐하면 99.9999% 확신했지만 혹시라도 각하되거나 또는 그 진짜 뭐 6대 3이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될 경우에는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봤고 그때 꽤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울면서 이제 그 이 손수건을 갖다가 눈물을 닦았어요. 네. 근데 얄궂게도 이 손수건이 윤석열이 작년에 추석 때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줬던 손수건. 여기 보이시죠? 봉황이 있네. 윤석열이 선물로 준 윤석열이- 국회의원들 당선된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추석 선물, 줬습니까? 작년 추석 선물. 추석 선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명의로 보낸 추석 선물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올 설에는 이제 탄핵이 돼 있었으니까 선물을 안 보냈고, 그때 이제 보내줬던 이 손수건인데, 딱 보니까, 내가 하필이면 손수건이 여러 개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윤석열 파면 결정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손수건으로. 추석 때 손수건 한 장 보냈습니까? 아니요, 뭐 이것저것 보내긴 했습니다. 그 손수건이랑 같이. 예. 지는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손수건 하나 보내줍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도 방송을 이제 하면서 네. 윤석열 파면하는 순간 샴페인을 터트리리라 하고 샴페인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못 터트렸어요.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결정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토록 그때까지가 123일이었잖아요. 123일간 국민들이 말하자면 야근, 특근, 철야, 주말 특근까지 해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거거든요. 예. 그게 참 온갖 감정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난 거는 윤석열의 희생자들. 저는 윤석열의 쿠데타는 2019년 조국에 대한 그 먼지털이식 그 조국 사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그 조국 사냥의 이면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즉 대통령에게 그 연성 쿠데타를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시작된 윤석열의 쿠데타가 1차 진압이 됐다. 근데 아직 완전 진압 안 됐습니다. 이 잔불 정리. 그렇죠. 여기저기 그냥 청소 좀 덜 했더니 그 바퀴벌레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윤석열 쿠데타의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조국의 사면 복권.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5건의 형사재판 기소 다 그 공소 취소돼야 되는 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던 분들 대부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감사원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산자부까지 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이 무리한 기소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만약 법을 왜곡하여 이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판사나 검사는 법 왜곡죄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를 저희들이 입법 발의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10명이 돼서 발의가 되면 국민들 앞에 이런 그 개인에게 윤석열의 쿠데타에 부하 수행했던
검사 판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예.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시기인데 네. 오늘은 신장식 의원님한테 제가 네. 왜 그럴까 시리즈로 질문을 몇 가지 네네네. 준비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쭉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네. 페이스북에 보니까 오랜만에 TBS를 예, 어제.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TBS 이제 정상화 선언 대회를 네, 했습니다. 정상화가 된 게 아니고 정상화 선언 대회를 하신 거죠. 네, 네. 거기 이제 TBS의 초대 이렇게 남산 시대를 끝내고 이렇게 그 상암동으로 오면서 왔던 초대 대표이사님,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 그다음에 노조는 아니더라도 뭐 간부진에 있긴 하지만 그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가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수백 명 됐던 직원들이 절반 이하로 일단 다 사직을 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다수는 지금 무급휴직 중이에요. 지금 방송 인력이 한 40명 정도 남아있는. 근데 서울시에서 한 달에 지원금이 한 달에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임금을 못 받아요. 제작비로도 모자란 거죠. 거의 다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40명. 말려버린 거죠. 뭐. 예, 아사시키는 겁니다. 아사시키는 거죠. 아사시켜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벌써 3년이 지나가는 오세훈 과정인데 시장이 이걸- 그렇게 한 거죠. 예, 오세훈과 서울시의회. 예. 둘이 한 거예요. 둘이 그렇게 한 거고, 가장 뭐 정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장 정파적인 이유로 서울시의 공영방송 하나를 아사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 선언만 한다고 해서 당장 바뀌지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3.1 운동할 때, 3.1 독립선언 할 때 사실 중국집에 모여서 33인이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선언한다고 해서 독립이 바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게 정통성을 찾아가는 결단과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도 일어날 수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것처럼 저는 어제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했던 예. 선언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TBS 정말 제가 아는 한 출연자는 그때 이제 지금은 뭐 아예 그 프로도 없어졌을 텐데 막 마지막에 오세훈이가 목 잴 때 출연료를 아예 못 받으니까 뭐 미역도 받고 때로는 뭐 김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아이고 참 잘 나가던 TBS를 그렇게 짓밟고 망쳐버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오세훈 명태균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뭐 그리고 오세훈 씨는 이제 명태균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다 이렇게 친윤 쪽에서 뭐 좀 밀어준다고 하는 것 같더니 전부 다 한덕수 쪽으로 갑자기 갈아타기를 하니까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싶었겠죠. 한덕수는 나올까요? 한덕수는 나오려는 마음은 분명한데 실제로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한덕수가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수사 막기. 방탄 출마. 그렇죠. 방탄 그거죠. 출마. 뭐 후보라도 돼야 뭐 수사가 좀 중단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그 수사가 계속되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그렇죠. 소리를 지를 수가 프레임 하려고 있겠죠. 그런 네. 거죠. 방탄 출마하고 그다음에 방탄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의 그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득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최하영 여사님의 결단이 아니었을까. 뭐 산에 가서 좋은 거를 보고 오셨는지. 근데 사실 이 얘기가 2월 말경에 저는 이제 정보를 좀 받았거든요. 예. 2월 말경에 청와대 쪽에 정진석, 그다음에 홍철호, 그다음에 이쪽에 쌍권 플러스 알파가 2월 말경에 한남동에서 만났다. 모처에서 만나서 김문수나 홍준표로 갔을 땐 다음에 자기 당권들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세게 져서 너무 많이 지고 또 극단적으로 극우 아스팔트 극우들 이외에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대선은 지는데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까지 여파가 크다. 한동훈은 배신자라 안 된다. 그러면 좀 적당히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쪽 세력도 끌어당기고 어쨌든
뭐 탄핵당했던 당시 탄핵당했다 돌아왔으니까 탄핵당했던 총리고 그다음에 중도 쪽 경제 이런 얘기를 하면 중도 쪽도 조금 땡겨와서 조금 덜 지는 방안이 한덕수지 않겠냐라고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2월 말에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월 말 되니까 현실화되는 거죠. 3월 말 4월 초 되니까. 그래서 나온 카드가 그러면 한덕수다 이겁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질 수 있는 카드다. 예. 오히려 저는 폭망할 것 같은데.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했대요. 왜냐하면 아스팔트표도 못 가져가니까. 그런데다가 이 두 명을 헌법재판관 2명을 대통령목 2명을 더군다나 이완규를 함상훈하고 이완규를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중도 쪽에서는 오히려 진짜 학을 뗄 겁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묘수 찾다가 떡수든 방탄 출마, 생존 출마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딴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뭘 또 가서 뭐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그건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팔아서 출마 명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처신이고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탈취해서 팔아먹는 짓입니다. 저자들 진작에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말이죠. 참 그 국면이 있었죠. 그 국면이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이 그 2명 대통령목 2명 임명했을 때는 저는 저거는 탄핵을 해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스토리라인을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계속 경고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한덕수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은 그 의회 그 공동 발의 그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2가지 요건이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한덕수의 이런 기회주의성과 소위 그 나라 팔아서 자기 출마 명분 만들려고 하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제 아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로 나라 팔아서 자기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역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러면 그때는 더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딱 비행기에 딱 탔을 때 탄핵시켜버려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권한대행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장식 의원님은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항상 뭐 빙빙 돌리지 않고 착착착착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 제가 오늘은 오시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왜 그럴까로. 자,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 4-5가지 되는데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럴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그 2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걸 빨리 끝내자. 근데 상식적으로 전원합의체 가서 빨리 끝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12명, 13명의 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수가 팽팽한 가운데서 이재명 유죄해서 파기환송 시키는 결정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빠르게 정리를 해서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대선에 영향 미치는 행위인데 제일 근저에는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향판 출신 문형배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으로 인정을 받아?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라는 게 저는 단전 아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전 아래? 단전 아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예전부터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 중에 누가 서열 4위냐 5위냐 갖고 맨날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게 하고 사실은 돌려가면서 앞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 중에서도 향판 출신을 조희대 같은 엘리트 법관들은 정말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정수호의 보루가 됐고 지금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정이 정말 높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른 김장하 영화까지 그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다시 리바이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단전 아래 우리가 최종 보스야, 파이널 보스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난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뚤어진 엘리트주의가 만들어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가 됩니다. 역시 네. 두 번째, 직위원은 왜 그럴까요? 직위원
직위원은 심정적으로 저는 본인의 심정적으로 뭐 사람의 사상과 뭐 이념을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윤석열에 매우 근접해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어떻게 들고요. 해서든 윤석열 봐주고 싶어 예, 하는. 봐주고 싶은 마음. 정신 못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개포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동기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유명했답니다. 관종으로. 그래서 머리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가요? 덥수룩 이렇게 네. 하고 다니던데 뭐 그건까지는 뭐 메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그런 데다가 굉장히 그 정형식 재판관이랑 비슷한데 예. 판사가 세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엘리트주의도 있어요. 관종기 가득한 엘리트. 그런 데다가 마음은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예. 어제 그 재판 어제죠. 그제구나. 참 그제 재판할 때 그 피고인 저는 처음에는 일렬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윤석열이. 예. 왜냐하면 그 피고인 원래 고정돼 있는 법정에 있는 피고인 일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렬에 앉았네. 근데 카메라가 줌으로 딱 빠질 때 보니까 앞열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예. 그 앞에 김홍일 뭐 등등등 해서 변호인. 쫙 변호인들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원래 없는 자리예요. 그거 좁아서 더 앞에다 한 칸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일부러 만든 자리인 거예요. 일부러. 피고인 자리가 맨 앞이 안 되게끔. 예.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원래 앉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원래 앉던 피고인석을 2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 보고 저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통은 재판을 쭉 주신문을 하고 지금 검찰이 주신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을 변호인들이 하는 거예요. 1차 공판 때 주신문을 했고요. 2차 공판 때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그 군인들을 몰아세웠단 말이죠. 근데 정말 꿋꿋하게 그 우리 군인들 조성현, 김형기, 김문상 이 세 분이 꿋꿋하게 잘 지키셨는데 원래 그러고 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 할 때 보면 정형식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이나 이미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이 마지막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판 기록에다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검사도 제주 신문을 안 합니다. 막 오염시켰잖아요. 반대 신문을 하면서. 그럼 그 오염시킨 걸 딱 털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반대 신문을 하면서 이게 군사적으로 가능한 명령입니까? 라고 윤석열 변호인들이 물었어요. 군사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명령을 왜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맞받아 쳤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그런 명령을 왜 내렸다고 생각하시죠? 하고 말할 기회를 줬어야죠. 그러면 그거는 의원들 끌어내서 내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대통령이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판사가 그런 일을 안 하고 검사들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거 봐라. 외양만 갖추고 있는 거 아니야? 공판 지휘를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 재판장한테 그 재판 그대로 맡겨둬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희대가 징계를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거 못하게 그걸 징계하거나 또는 경고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이름으로 기피 신청할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피 신청은 피고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검사가 해야죠.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압박을 줘야 돼요. 압박을 줘서 뭐 국민들이 그렇게 압박을 주니까 그나마 직위원 판사가 조금이라도 법정 촬영하게 해주고. 법정 촬영하게 해줬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제 그 관심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계속 관심을 줘야 된다. 옛다 관심 빨리 바꿔라라고 관심을 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저는 이 검사가 공소유지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의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도 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차 재판 때 1차 공판 때 공소장 낭독하면서
그 기자들 전원으로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매우 공손하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공소장 낭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심우정에 대한 징계 청원도 해야 되고요.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검찰총장을 통해서 저는 법정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니까 지휘해야 되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실제로 특검 내란 특검으로 해서 특검이 공소유지를 넘겨받아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왜곡죄를 통해서 그 지기현 판사나 검찰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다 하면 니들 형사 책임 물을 거야. 니네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해놓고 있어야 된다. 법 왜곡죄는 법률을 새로 만들자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독일에도 있는 법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비트는 놈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야죠. 예. 이게 사실 과잉입법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21대 때 김용민 의원도 발의를 했다가 통과는 안 됐고요. 22대 이번 국회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발의를 하셨었는데 판사는 빼고 검사들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법안으로 내셨는데 지기현 판사 하는 거 보고 제가 판사도 이거 처벌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될 걸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네. 기분이 잠시 좋아졌어요. 네네. 그렇게 좀 해서 바로 잡아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거. 네. 나경원. 네. 얼마나 윤석열한테 수모를 당했습니까? 구박대기였지. 그런데 이렇게 간 거. 그것도 참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나경원이 예. 사실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데 저는 탄핵 다음 날 나는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아웃? 아웃이야. 원래 오래된 구원이 있잖아요. 예, 아주 심하죠. 예, 구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과 나경원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나경원은 윤석열이 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아웃시킬 때도 끝까지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에는 그 나이 또래 신촌파하고 녹두파 두 개가 있었어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예. 녹두파는 이제 서울대 앞에 있는 녹두거리라고 그래서 관악산 뭐 서울대 신림동파라고 해서 대체로 그냥 그렇게 불리는 건데 예. 뭐 특정 그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과 신촌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 서울 출신의 돈 많은 사람들은 신촌에서 고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방 출신의 돈 없는 선수들은 신림동에서 학교 앞 하숙집 자취방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래된 신촌파예요. 나경원과 윤석열은. 그래서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틀어진 건 부부 동반 모임에서 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그래서 김건희가 나도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했다가 뭐 그랬다가 그 부부 동반 모임에서 그 완전히 틀어진 거라서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은 본인이 그 신촌파의 오빠 동생 사이만 생각하고 믿었다가 그때 그렇게 까이고 나서 그 당대표 나가려고 했다가 까이고 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충성을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발언 보고 아유 저 틀렸다. 저 친윤 쪽에서 절대 안 받아준다. 절대. 그거를 아스팔트에서도 절대 저거 인정 안 한다.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나는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날 바로 그런 발언을 했어요. 틀렸다. 저기는 4등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겠다. 버림받을 것이다. 버림받았죠. 왜 그랬을까는 착각이군요, 결국. 네, 착각이에요. 아직도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나와가지고 다시 불러서 뭐 같이 자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난 윤석열 말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그 지지를 하겠어요? 결국은 착각이었다. 착각이었습니다. 짝사랑? 예. 짝사랑도 아니야. 짝사랑 하는 척. 제가 보기엔 진심도 아니었어요. 역시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해답 상자예요. 내 궁금해한 거 가장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게끔 풀어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통일교가 6천만 원. 6천만 원짜리 먹거리 줬잖아요. 네네.
그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궁금한 것은 통일교가 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뭐 이 이단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예. 이쪽을. 종합 종교인이라고 어떤 분이 유불선 기천문 다 종합 종교인 유불선 기천문을 다 통달하신 분이고 구약도 다 외우시고 우리 한덕수 총리 부인께서는 뭐 신약을 다 외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적 발언권을 얻어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실은 뭐가 있냐면 이건 지역구에 출마해 저도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 뭐 이럴 때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해봤잖아요.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 그렇게 유불선 기천문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특히 경신연합회 예. 에서도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작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불교, 그다음에 그런 뭐 통일교 뭐 이런 쪽에서 나오죠. 우리가 몇 표 있다. 예, 몇 표 있다. 그리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2008년도에 평화통일가정당이라고 해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킨 적도 있습니다. 전 지역구였나요? 예, 전 지역구에 당시에 통일교의 목사격 되시는 분들이 후보로 대부분 출마하셨어요. 제가 출마했던 관악을에도 출마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또 기독민주당 뭐 이렇게 당명을 바꿔가면서 예. 여기도 제도권에 진입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본 겁니다. 제도권 진입이 자기들의 이 색깔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제도권 진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도 전광훈도 통일교도 기존 정당, 보수 정당에 줄을 대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입당을 시켜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링을 넘어오기 어려우니까 제도권의 링을 넘어오기 어려우니까 니들이 카펫을 좀 깔아줘라. 기존 보수 정당에. 그렇게 정치권에 들어오는 방법을 달리한 겁니다. 그 작전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고개는 끄덕거려지는데 네. 꼭 그렇게 옷을 갈아입기 위한 용도였을까요? 아니면 뭐 바로 뭐 1대1로 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둘 다 뭐 깔고 가지 않을까요? 예. 뭔가 있기는 있겠죠. 예, 있기는 있는데 공짜는 없으니까. 예, 이분들은 근데 신천지 쪽도 그렇고 보면 본인들이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일교도 신천지도 소위 그 작전을 잘합니다. 기존의 교단이나 기존의 교회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예. 그거는 신천지의 기본 포교 방식이잖아. 예, 작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뭐라 공작이라고 하든가 뭐 하여튼간에 아예 용어가 있어요. 침투죠, 뭐. 예, 아예 용어가 있어. 예. 자기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들 노하우. 이삭인가 뭔가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예, 무슨 뭐 작전이 있습니다. 무슨 예. 무슨 침투에 들어가서 먹는 거. 뭔가. 예. 추수꾼이라고 뭐 그런 하죠. 거 있어요. 예. 추수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서 자기들이 침투해서 그 조직을 장악하는 거. 그랬을 거다. 예. 예. 건진 법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챙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렴풋이 보시기에 신장식 의원님 보시기에 명태균하고 건진하고 누가 더 많이 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전 건진이 더 해 먹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명태균은 목표가 있어. 자기가 제2의 김종인처럼 뭔가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예. 본인의 이제 이 목표가 있어요. 정치적 목표가. 예. 나름 본인이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좋은 말로 하면 뭐 스핀 닥터부터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아버지로 모셨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그냥 저는 단순히 그냥 허풍을 떨기 위해서는 허풍과 자신의 목표 이런 게 좀 착종돼 있는 것 같고 건지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그냥 양아치. 먹구땡 하여튼 그래서 많이 해 먹었을 것 같아요. 규모가 밝혀지면 예. 그러니까 사업의 스케일은 명태균이 더 컸을 수 그러나, 있어요. 예. 예. 근데
자잘하게 해먹은 것은 건지를 못 따라간다. 건지는 못 따라가지 않을까? 그냥 추정입니다. 그냥 개인의 캐릭터 분석에 따른 추정. 대체로 이렇게 그동안 이제 뭐 예. 좀 사건도 해보시고 그러셨는데 전달책하고 직접 받아먹는 놈하고 몇 대 몇 정도 가져갑니까? 아,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6천만 원짜리 이렇게 전달해 줬을 때 맨손으로 했겠습니까? 맨입으로? 아, 이거 안 되죠. 그거는 예. 이제 거기까지 그 도달하는데 드는 예. 그 비용이 엄청 크니까. 그런 경우 되게 양쪽에서 다 받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고. 예. 근데 아마 그 김건희한테 간 거면은 이제 전달해주는 쪽에서만 받아도 그렇죠.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뭐 건네준 게 말하자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데 뭐 좀 길을 깔아주라 뭐 예. 이런 정도였을 것이다. 예. 예.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주목적이지 않았을까. 궁금한 건 이제 거의 다 여쭤봤고요. 네. 두 가지는 너무 이게 이제 가벼운 건데 네. 그냥 뭐 웃자고 한 겁니다. 네, 네. 그걸 보고 참 놀랐는데 밸런스 게임 바퀴벌레가 되고 싶냐 바퀴가 되고 싶냐. 그 질문은 누가 썼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면 뭐 청년 MC 누굽니다 하고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뭐 청년들의 뭐 아이디어가 빛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청년이 썼는지 또는 청년을 가장한 누군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청년 팔이를 해 진짜. 저는 제일 웃겼던 그거 보고 나서 또 엊그제 왜 그 한덕수 국민추대위원회 보면 일부러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 남자 하나를 그 딱 사진 한 군데 예. 딱 박아놨어요. 예. 나머지는 한덕수보다 전부 다 연세가 많아 보이시더라고. 하여튼간에 그쪽 진영이 청년 팔이를 하는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 이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4명이 추려졌잖아요. 4명. 4명이 추려졌는데 그럼 이 4명은 그 청년의 국민의힘 청년의 그 질문에 따르면 다음 생에 바퀴벌레이거나 자동차 바퀴인 넷이 지금 추려진 거예요. 네 명의 바퀴벌레 골랐죠. 예. 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정말. 자 마지막 궁금한 거 왜 그럴까요? 하나 여쭤보기 전에 우리 애청자님들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걸 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동시 접속 22,000명이 넘었었는데 아직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넘었어요. 이런. 꼭 누르세요. 예, 좋아요. 누르시는 거는 사랑입니다. 특히 신장식 의원님과의 인터뷰가 통쾌하고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건 이제 사실 질문도 아닌데 네. 궁금해서 네네. 정계리는 왜 그럴까요? 누구요? 김계리인가? 아, 김계리. 윤버지. 윤버지. 윤버러지. 저는, 그러니까 윤버지라고 써서 뭐 한 글자 빠져있는 줄 알았어요. 그, 김계리는 제가 보기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정치 생각이 있어.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배의철, 김계리 둘 다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에 진심이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내가 뽑은 첫 번째 대통령, 김계리 씨가 40대가 넘었거든요. 대선을 첫 번째일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면은 쭉 해보면 이명박 박근혜는 안 뽑았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나는 얘는 그렇게 나이가 젊게 생각 안 했는데 예. 자기가 뽑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뭐 20대인가. 아, 40대예요, 40대. 그래요? 예, 40대. 아까 뭐 얘기 뭐 보고 뭐 그랬다고 그랬죠? 예, 40대예요, 40대. 배의철은 50대예요. 아, 50대는 아직 안 됐구나. 거기가 아마 77년생, 78년생이쯤 될 거예요. 예. 그럼 그럼 아직 40대 50대 안 후반. 됐네. 예. 40대 후반. 여기는 40대 초반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찍은 대통령일 수도 없고 그러면 예. 뭐 투표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는 찍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예, 문재인을 찍었나 그러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스타일의 변화가 쭉 있었어요. 처음 그 애 키우다 왔습니다라고 예. 했을 때는 머리 뒤로 질끈 묶고 흰머리가 있고 염색도 안 하고 그러셨거든요. 아하. 근데 뒤로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헤어를 풀 세팅을 하고 나오십니다. 아하. 화장 메이크업도 풀 세팅을 하시고요. 맞아. 마지막에 머리도 이렇게 네. 또 한 번 저는 했죠. 개몽되었습니다. 아, 네. 하셨잖아요. 네. 아, 이거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제가 저분은 탄핵 재판이 끝나면 집회 나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집회 나가더라고.
그리고 윤석열 만나러 가겠다. 저 사저정치 할 때 윤석열 만나러 가겠다. 딱 만나러 가요. 예.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총선,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저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총선까지 못 기다려요. 총선 3년 뒤거든.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분명히 출마하려고 그럴 거예요. 어느 당으로 출마하는지 봅시다. 윤어게인 당인지 전광훈 당인지. 국힘도 부담될 거거든. 막 주긴 어려워. 역시 이제 우리 신장식 의원님을 저는 해답 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궁금했는데 한덕수는 왜 그럴까? 조이대는 왜 그러지? 지기현은 뭐야? 나경원 왜 저럴까? 막 다 했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안 내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조국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4월 18일 날 편지 수기로 쓴 6필 편지가 당원들 앞으로 도달을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결정 나면 조국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도웁시다.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 두 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조국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합시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조국혁신당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써서 똑부러지네. 써서 주셨어요. 사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 내지 않는 것 참 어려운 결단인데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하니까 경중과 순서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압도적 정권 교체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돼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뭐 연대를 하거나 뭐 이럴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야 5당 원탁회의 해서 2차 선언문을 냈고 야당도 아니지만 그때 되면 이제 어쨌든 현재까지는 야당이니까 야 5당 원탁회의에서 큰 방향의 큰 줄기의 정책적 합의, 가치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 보면 네 번째 항목에 보면 기본권 강화하고 사회 대개혁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다음에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큰 부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그 원탁회의의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큰 가치화 방향들을 좀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검찰,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도 큰 방향에서 흐름을 같이 해놓은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냐는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27일 날 저는 뭐 후보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결선 투표 필요 없잖아요. 뭐 9대 명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아 있는 90% 거니까.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지금 5당의 뜻이 다 같습니까? 합의문을 작성한 데까지는 그 선언문에 담겨 있는 거는 5당이 전부 다 같이 선언을 한 거고 전부 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다 거쳤던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파면 이후에 야오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면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민주진영 5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야오당, 야당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처음에는 좀 웃겼어요. 파면된 지가 언제고 여당, 여야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렇지. KBS가 계속 국민의힘부터 먼저 소개를 하길래 저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했는데 못 차렸지 거기. 요즘에는 민주당부터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원내 일당부터 소개해야지. 그러니까요. 그게 순서인데 헷가닥 해가지고. 소수 정당으로서는 조금 억울하지만 그래도 순서상 원내 일당부터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친정이라 웬만하면 뭐라고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속이 많이 상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혹시 오늘 나오셔서 뭐 하실 말씀 계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뭐 워낙 잘 리드를 해주셔서 요 말씀도 다시 한번 다시 만날 조국 다큐멘터리 5월 14일 날 첫 시사회가 열립니다. 텀블벅에서 시사회 신청 및 후원 펀딩 해주시면 시사회도 오시고 뭐 기념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조국 5월 달에 미리 한번 만나시죠. 좋습니다. 극장은 정해졌습니까? 여러 군데 그 텀블벅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